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짝! 뺨이 얼얼한 것보다는 손님들이 놀라 정적이 감도는 그 십몇 초가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얼얼함이 뺨을 타고 점점 내려 올라오며 달아오른 볼이 뜨끈해지자 그제야 머리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내 뺨을 때린 거지, 나 뺨 맞고 서 있는 거지 라는 현실 자각도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가게 문 닫고 평생 콩밥만 먹게 할 거라고. 내 새끼한테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내가 당신 머리카락 뽑아서 팔아서라도 배상하게 할 거야.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펄펄 뛰는 형님을 말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형님에게 손을 내밀며 사과를 했죠. 저기 형님, 미안해요. 내가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진정? 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체크는 무슨 체크? 눈앞에 벌어진 일이 팩트인데 무슨 체크를 한다는 거야? 무슨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고? 나 안 참아. 절대 못 참아. 알겠는데 일단 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어떡해?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주 딱 무릎 꿇고 기다려요.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니까. 그렇게 온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형님은 조카를 안고 가게 밖을 나갔습니다. 마침 도착한 앰뷸런스에 아이랑 오르길래 부랴부랴 따라 나가 동석하려 했죠. 하지만 형님은 마치 빚쟁이 떨궈내듯 저를 앰뷸런스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허망하게 가게 안에 서 있는 남편에게 앰뷸런스를 따라 가보라고 했습니다. 손님들도 영 어색한 분위기 때문인지 먹는 둥 마는 둥 엉거주춤하게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다 드신 분도 있고 반도 못 드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란 피워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죠.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멍하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오랜 단골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희한하네. 내가 이 집을 어머니가 하실 때부터 근 30년 넘게 다녔는데 못해도 1000그릇은 넘게 먹었을 텐데 그동안 머리카락 하나 나온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살펴봐야죠.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고 직원들에게도 일찍 퇴근하라 했습니다. 더 이상 영업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일단 임시 휴무 팻말을 걸고 부랴부랴 저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슨 생각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일까?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의 시작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사단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마주했던 오래되고 낡은 실습실 5분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진짜 유능한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셨어요. 당시 아빠는 작은 건설 관련 하청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게 어려워졌거든요. 처음에는 반찬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한 엄마는 보험업이 적성에 맞으셨던 모양입니다.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이미 아빠 연봉을 넘어서고 4년째 되었을 때는 아빠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거든요. 감사하게도 아빠는 뒤늦게 물 만난 고기가 된 엄마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해보라고 밀어주셨고 아빠도 나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 덕에 살짝 입지가 애매해진 건 저랑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에 아무도 없이 둘이서 뭔가 해먹고 살아야 하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엄마가 사다 두는 반찬, 주말에 몰아서 마련해두는 음식은 한창 때의 자매에게는 늘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용돈은 넉넉해서
동생과 저는 동네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다니며 나름 식도락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좀 넘게 하고 났더니 지겹더라고요. 더군다나 방학 때는 저도 여동생도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건 더 곤욕이었고요. 무슨 방법이 없나 하던 중 저는 우연히 중학교 가사 실습 시간에 5분이라는 기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였어요. 엄마가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다고 금지시키셔서 저랑 동생이 해먹을 수 있는 건 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5분은 가스레인지처럼 불꽃이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뜨거운 그릇만 조심하면 되니까 괜찮겠다 싶었죠. 엄마를 미친 듯이 졸라서 오븐을 하나 집에 들여놓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요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부모님도 점점 퇴근 후 차려지는 밥상에 다채로움의 놀라움을 표하셨어요. 여동생은 언니가 요리 마법사라며 친구들까지 끌고 와 수시로 파티처럼 먹이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맛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요. 다만 취미와 일, 전공과 관심 분야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의견 때문에 전공은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식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어렵다는 일식, 보거 요리사의 양식, 한식, 베이킹까지 음식에 관련된 자격증은 졸업 전에 싹 다 땄어요. 아무에게도 창피해서 말은 안 했지만 요리로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다들 어학연수인 줄 아는데 사실은 프랑스에 있는 세계적인 요리 학원을 2년간 다녔거든요. 언어도 배울 겸 요리도 할 겸 나름 겸사겸사 행복한 시간이었죠. 솔직히 엄마에게 제가 다니는 곳이 마케팅 대학원이 아닌 요리 학원임을 들키지만 않았어도 더 오래 있었을 거예요. 너 엄마가 취미랑 일 구분하라고 했지? 절대 안 된다고. 자식들 판단은 무조건 밀어주시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타고난 팔자는 어쩌지 못한다고 하더니 저는 천상 요리를 할 팔자였던 모양이에요. 멀쩡하게 요리인의 피를 숨기고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잘 다녔거든요. 나름 일도 잘해서 승승장구, 앞날도 창창했습니다. 일하다가 거래처 남자와 눈이 맞아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결혼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던 날 그 남자가 망설이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기, 내가 우리 집에 뭐 하는지 말한 적 없지? 응, 내가 물어볼 때마다 그냥 가업 이어서 작게 한다고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하던 가업을 지금 어머니가 잇고 있긴 해. 아버지도 같이 하시지만 이게 그러니까. 왜? 여자들만 이어야 해? 나 시집 가면 가업 이어야 해? 아니야. 요즘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 나 결혼하면 적당한 시기에 정리하실 거야.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못 하시겠대. 그러니까 그게 국밥집이거든. 국밥집? 놀라서 묻는 저를 보며 남편은 살짝 기가 죽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국밥집 따위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으로 오해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저 진짜 국밥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는 전국 국밥 지도 만든다고 마음 맞는 선배들이랑 방학 때 국밥 로드까지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설레었죠. 그 국밥 로드에 있는 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 지금 2대째 하는 국밥집인데 자기 사는 집 근처에 있는 거면 혹시... 제가 그러면서 국밥집 이름을 말하자 남자친구가 기절할 듯 놀라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순간 저는 프로포즈 받았을 때보다 더 설렜습니다. 그 집, 제가 진짜 제 리스트 10위 안에 올려둔 집이었거든요. 물론 몇 년 전만큼 맛이 좋지는 않고 반찬이나 기타 메뉴가 아쉽기도 해도
국물은 진국인 집입니다. 제가 거기 좋아한다고 너무 신나했더니 남자친구도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한숨을 쉬셨죠. 제가 국밥집에 시집을 가서가 아니라 요리 좋아하는 애가 음식하는 집에 시집 간다는 게 어이가 없으셨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국밥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너무 신났습니다. 앞으로 국밥은 물리게 먹겠거나 하는 기대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엔 국밥도 세련되어야 하는 모양인지 힘들기만 하고 영 팔기가 어려워. 늘 가슴에 추가 탔던 첫째도 결혼했겠다. 그냥 접어야 할 모양이다. 엄마, 당장 가게 접고 뭐 하시게? 우리 형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더군다나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나름 가업인데 요즘 이 정도 단골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알지. 근데 점점 매출이 너무 떨어져. 단골 100몇 명 되는 사람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고 장사하기는 힘들지. 자기야, 자기가 한번 손 좀 대보면 안 될까?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마케팅 전문가이면서 요리 전문가이기도 하잖아. 어차피 부모님은 큰 기대 없으시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부담 없잖아. 잘 나갈 때 손대서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 남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숨겨두었던 요리인의 피가 끓어오른 거죠. 처음 남편의 의견을 듣고 호응해주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소위 어린 여자가 무슨 국밥을 하겠냐며 못 믿어하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는 대놓고 티는 안 냈지만 살짝 비웃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모두 솔직히 말하면 저와 형님 사이가 찰떡궁합은 아니에요. 저랑 남편은 2살 차이인데 남편과 아주버님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데 하필 아주버님 띠동갑 여자와 결혼을 해서 형님이 저보다 어립니다. 뭐 그건 괜찮아요. 회사에서도 직급은 높은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많아서 어린 사람에게 존대하는 거 익숙하거든요. 문제는 형님의 태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주버님 부부와 인사했을 때 한 30초 정도 약간 얼이 빠져 있었거든요. SNS 같은 데서 보던 얼굴 조망만 하고 몸매 인형 같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짝거리게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새침하고 도도한지 아주버님이 아주 쩔쩔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수저 껍데기 하나 자기 손으로 안 까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워낙 동안이기도 하고 해서 2번 돈 띠동갑 정도 되나 보다 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이가 44살이니 20살 꽃띠랑 결혼을 했으면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12살 연하, 그러니까 형님도 30은 넘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30 넘은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전혀 없었거든요. 남편도 민망한지 가끔 멍하게 있는 저를 보며 툭툭 치고 고개짓만 하더라고요. 문제는 자기 남편한테만 공주짓하고 군림하면 되는데 그걸 저나 제 남편, 시부모님한테까지도 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결혼생활 2년 넘게 하는 동안 국밥집에 한 번도 안 왔대요. 돼지 냄새 못 맡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버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 엄마 국밥을 집에서 못 먹고 가게 와서 먹고 들어간다네요. 그것도 헬스할 때 입는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고 밥 먹고 샤워하고 다시 원래 옷으로 갈아입는데요. 옷에 냄새 배어 들어가면 그것도 싫어한다나요? 사실 아주버님은 무난하고 얌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대체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요?
아주버님이 막 죽겠다고 쫓아다닌 거야? 아니야. 에이, 우리 형이 완전히 그냥 얻어 걸렸어. 형수 자존심 건드려서 운 좋게 결혼한 케이스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형이 지금 하는 숯불 구이집 하기 전에 인맥 넓히고 노하우 배운다고 최고 경영자 과정 들었거든. 그 과정 운영하는 학교 조교였대. 그런데 그 과정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형 빼고는 진짜 다 한가닥하는 CEO들이었나 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형수한테 구애하고 예쁘다 하고 하는데 우리 형만 가만히 있었다네. 왜? 취향이 아니어서? 아니, 당시 만나는 여자가 있었거든. 나름 지조 지키느라 다른 여자 쳐다도 안 본 거였는데 형수는 그게 분했었나 봐. 니까짓 게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 그래서 형수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는데 그걸 형 전 여친한테 들켰어. 난리 났지 뭐. 알고 보니 그 전 여친 아버지가 CEO 과정에 같이 있었더라고. 자기 딸이 부탁해서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몰래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사단이 났으니 어떡해. 형 말에 의하면 정신 차려보니 날 잡고 있더래. 뭐 노예 계약했지 뭐. 에휴. 결국 형님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자존심 싸움 때문에 결혼을 한 셈이었더라고요. 그나마 결혼 후에 아주버님이 떠받들고 살고 시부모님도 인형 같은 며느리라고 떠받드니 사는 것 같았습니다. 외모 외에는 진짜 콤플렉스 덩어리였거든요. 일단 처음에 저랑 대화할 때 저한테 학교를 묻길래 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거든요. 학사는 어디서 하고 석사는 어디서 했다고요. 거기에 대고 또 남편이 주책 맞게 프랑스에서 2년간 유학했다는 말까지 보탰는데 세상에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내내 만나는 동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회 지능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보통 학벌 좋더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학벌보단 사회적 인격을 더 중요시한다네. 어디 가서 학벌 자랑하지 마. 오해받을라. 사회 지능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어깃장은 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시던 국밥집에 손을 댄 후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짜가 뭘 하겠냐고 그나마 있던 재산 날려먹겠다고 있는 대로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메뉴 개편을 좀 하고 반찬을 새롭게 바꾸고 국밥 그릇도 바꾸면서 매출이 늘었더라고요. 배달도 새로 시작했는데 배달 용기와 배달용 반찬을 별도로 만들어 보내기도 했고요. 오히려 반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급하게 공장 찾아 반찬 판매를 따로 시작했습니다. 반찬 먹다가 국밥 찾아오는 손님, 바뀐 국밥에 만족하는 손님, 업그레이드에 뿌듯한 단골까지 신규 손님이 늘고 예전 손님이 더 찾아주시니 국밥집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시부모님들도 이제는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장님 하면서 지켜 세워주시고요. 저는 저대로 억눌렸던 음식에 대한 애정을 폭발시키며 행복해졌습니다. 원래는 시스템 정리만 하고 빠질 생각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바짓가랑이 잡으셔서 눌러앉았어요. 다니던 회사는 재택이 가능한 프리랜서 보직으로 돌리고 식당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졸지에 투잡을 뛰게 되었지만 둘 다 좋아하는 일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전공인 마케팅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모두가 행복한 그 시간에 유일하게 불행한 건 형님뿐이었습니다. 뭐랄까, 모두의 아이돌이었다가 순식간에 아이돌이 저로 바뀌고 형님은 태물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나 봐요. 남편이 아주버님 불쌍하다며 제게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식구들이 자기 알기를 똥으로 한다며 이딴 짓 며느리 안 한다고 이혼하자고 한다네. 뭐 진짜 이혼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형이 죽을 맛인가 봐. 아휴, 그러게 왜 그런 공주를 모시고 사나 몰라. 자업자득이야. 누가 그렇게 버릇들이래? 그나저나 그럼 어떡해? 부모님 가게 다시 망하게 해? 그럴 수는 없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형이 당신 좀 슬그머니 봤음 하던데? 형수 몰래. 형님 몰래? 왜? 안 그래도 질투 폭발 중인 형님 몰래 저를 좀 보고 싶다는 아주버님의 전원에 좀 당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그날 저녁 당장 만나기로 했죠. 아주버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잔뜩 눈치 보는 모습으로 국밥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앉자마자 돼지국밥을 특으로 시켜 퍽퍽 퍼서 드시더라고요. 전 사실 소보다 돼지 좋아하거든요. 원래 하던 가게도 돼지 부속구이였는데 아유, 마누라가 돼지는 격 떨어진다고 무조건 고급 소고기집 아니면 고깃집은 생각도 말라고 해서. 아, 그래서 소고기집 하시는 거예요? 1년 전인가 대대적으로 리뉴얼도 하셨죠? 그래서 죽겠어요. 대출 받아서 와이프가 원하는 식으로 레스토랑처럼 리뉴얼한 건데 장사가 안 됩니다. 고기판도 기존 고기판 아니고 하나하나 맞춤으로 다 맞춘 거라 다른 데 넘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어휴, 형님 알면 전쟁 나요. 지금도 2, 3일에 한 번씩 저한테 문자로 속 뒤집는. 여보, 뭘 그런 소리까지. 형 미안해. 그런데 형수가 좀 지나칠 때가 있긴 하더라. 미안해. 미안합니다, 재수씨. 그 사람이 나이차 많이 나는 오빠만 있고 양쪽 집 통틀어 유일한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름보다 공주님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처가댁 가면 오빠의 사촌들까지 우르르 우리 공주님 별일 없냐고 찾아와요. 저 거기서도 완전 종이에요. 여튼 그런 사람이라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 큰일 나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집 주인공 재수씨잖아요. 엄마 아빠도 재수씨가 은인이고 복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집에서 아주 들들 볶여요. 그러니 그냥 그 사람 생각 말고 저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좀 지혜를 나눠주세요. 아주버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한번 부탁해 보라는 말을 시부모님이 하신 거라는데 그걸 들으니 더더욱 거절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형님 모르게 슬그머니 가게 몇 번 가서 문제점이라도 좀 찾아내 알려주라 하고요. 결국 저는 진짜 가기 싫은 아주버님 가게에 말 그대로 도살장 소 끌려 가듯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걱정은 따로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딱 보이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음식점이 문제가 하나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 국밥집도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장사가 잘 안 된 거였습니다. 반찬은 너무 구닥다리 옛말 입맛이고 뚝배기는 세월감은 있는데 위생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포장도 깔끔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뜨거운 것을 담기에는 썩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쌓여온 미끄러운 기름 공기가 온 가게에 켜켜이 쌓여 전통보다는 지저분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혹 아주버님 가게도 그렇다면 한두 번 가서 보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딱 고기 상 받자마자 문제를 알겠더라고요. 다름 아닌 고기였습니다. 다른 건 다 훌륭했어요. 숯도 진짜 비싸고 좋은 백탄이었고 고기판도 두껍고 둥근 프라이팬 모양이라 안정적이었습니다. 반찬도 깔끔하고 가짓수도 좋았고요. 그런데 메인인 고기의 품질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제가 불판에 고기 올리기도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기가 너무 별론데요. 고깃집의 메인은 고기인데 이 금액으로 먹을 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아주버님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솔루션이 한 번에 딱 나왔으니 엄청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난감 그 자체인 얼굴이 되더라고요. 왜요? 알고 계셨어요? 사실 이 고기 납품해 주시는 분이 아내 큰 오빠예요.
처음에 고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몇 번 있어서 안 그래도 엄청 조심스럽게 말한 적 있거든요. 저 그때 이혼할 뻔했잖아요.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면 자기 오빠까지 그런 취급을 하냐며, 동생네 고깃집의 오빠가 엉망인 거 납품해 주겠냐며 진짜 3일 밤낮을 울어제끼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말을 못했죠. 형,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엄마 아빠 보고 자랐는데도 몰라? 엄마 아빠 돼지고기 납품해주는 철호 삼촌이 딱 한 번 고기 좀 떨어지는 거 가져왔다고 15년 된 철호 삼촌네랑 그 이후 3년을 거래 안 했잖아. 철호 삼촌이 손이 발이 되게 빈 후에야 다시 고기 받았다고. 고깃집이 다른 것도 아닌 고기를 타협하면 어떡해? 그러게, 네 말이 맞는데, 그럼 다른 건 문제가 없고 고기만 문제인가요? 네, 그래 보여요. 지금 보니까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주방분들 다 체계가 잡혀 있으시고 밑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고기가 정말 너무 아니네요. 누린내도 나고 비계도 신선하지 않아요. 이거 단가는 어때요? 많이 싸요? 단가 때문에 그러세요? 사실 단가도 다른 도매보다 좀 비싸요. 하는 수 없이 받는 거죠. 얘기 들어보니 개선을 하기는 해야겠네요. 아주버님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은 저를 무슨 철천지 원수 대하듯 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에 바로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 진짜 당황했잖아요. 동서가 고기를 알아? 아니, 나 무시하고 시부모님한테 알랑방구 껴서 집에서 나 밀어내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오빠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지. 사람이야? 무슨 수를 이렇게 더티하겠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옆에서는 아주버님이 뜯어 말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형님은 펄펄 뛰며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모두의 평안을 위해 그냥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릎 꿇고 자기와 자기 오빠에게 다 사과하라는 걸 시부모님의 중재로 간신히 대면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그날 이후 형님은 저를 완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뒤 아주버님의 가게가 결국 폐업 수순을 밟을 때도 형님은 제 원망을 했대요. 제가 자기 오빠 심기만 뒤틀게 하지 않았어도 고깃집 유지할 수 있게 더 힘을 쏟아줬을 거라나요? 아니, 제 말 듣고 여동생이 하는 고깃집에 제대로 된 물건을 안 넣어주는 오빠도 있답니까? 어이없었지만 말 섞기 싫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런데 신경 쓰기에 제가 너무 바빠져 버렸거든요. 국밥집이 진짜 너무너무 잘 됐거든요. 마케팅을 하면서 알게 된 친한 인플루언서들이 찐 맛집이라고 홍보를 해준 덕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포장 밀키트도 개발해서 인플루언서와 협업 판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또 아주 대박이 나서 손님이 확 늘었다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 제 얘기 듣고 개선할 거 다 해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재기가 가능했죠. 이렇게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남편이 슬슬 저한테 분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음식 솜씨는 없는데 사업 수완은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분점은 시부모님이 하실 때도 계속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체계도 별로 없었고 배달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이 반찬이라든가 국밥의 레시피를 정형화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점을 하려면 계량화, 수치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정확하게 분점에서도 그 맛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교육 시스템도 필요한데 그런 게 전무했습니다. 글쎄, 분점이 괜찮을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주변에 가맹점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그게 문제지 뭐. 그래. 그런데 마침 우리에겐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있잖아. 요식업 경험도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할 사람. 누구?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형. 아주버님? 어휴, 분점을 하신다고 해도 형님이 찬성할까? 자기는 돼지 냄새 죽어도 싫다고 소고기집 하라고 했잖아. 아니면 이혼이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대수야? 그 집은 앞으로 앞길 창창한 애도 있다고. 지금 우리 조카놈이 몇 살이더라? 6살인가? 요즘에도 걔한테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200만 원이래. 세상에, 6살짜리 애한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몰라. 뭐 6살인데 학원을 4군데 다닌다나? 어린이집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슨 뭐 발달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여간 요즘엔 애 키우려면 돈이 술술 들어. 안 벌면 우리 형 택배 상하차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뭐. 어차피 분점 낼 거 형이 하면 어떻겠어? 나야 의견 없지. 어머님,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어차피 제 가게도 아니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가게를 도와드리는 직원 입장인 거잖아요.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큰 아들에게 분점을 내주겠다고 하면 내는 거죠 뭐. 다만 아주버님은 이때까지 이쪽 돼지국밥 쪽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 굽히고 그걸 하실까 싶기도 했지요. 그런데 아주버님 정말로 절실해지셨는지 뭐든 배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자기 동생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 그거라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랑 형님이 사이가 좀 애매한 거지. 두 형제 사이는 참 돈독하고 좋거든요. 시 부모님도 큰 아들이 분점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도와주실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은 그 말이 나온 그날부터 저희 가게로 출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열심히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돼지 손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끓여내는 법, 반찬 만드는 법, 고객들한테 내는 적절한 온도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죠. 그런데 며칠 그렇게 아주버님이 저한테 배우던 중 저희 시아버지가 정말 의외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거는 부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네가 주방에서 국밥 끓이고 반찬까지 하는, 그럼 어떻게 다 하냐? 네 처도 내일부터 나와서 둘째한테 배우라고 해라. 어머, 아버님, 형님 아마 안 오실 거예요. 형님은 돼지 냄새 싫어하신다고. 그러면 분점은 없던 일로 할 거다. 아이, 지 남편이 돼지국밥으로 컸는데 자기가 좋고 싫고가 어디 있어.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어디까지 이뻐해 줄지 몰라 기어오르는 거냐. 당장 내일부터 나와서 깍두기부터 배우라 그래. 시아버지가 한 번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 형님이 진짜 입이 대빨 나온 채 매장을 나오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물을 네모나게 썰라고 하면 일부러 세모 모양으로 자르고 우기는 식이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제가 하는 말은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팥으로 팥죽을 쏜다고 그래도 믿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종업원을 가르치는 게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10배는 힘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매장 나와서 제대로 일도 배우지 않으면서 3일 정도 지났을 때인가 갑자기 뻔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제가 있는 앞에서 말이죠. 제가 여기 나와서 좀 매장 돌아가는 걸 봤는데요. 이거를 장남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저희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멍하게 형님만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은 얼굴이 하얘져서 형님을 뜯어 말리기 시작했고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순서가 그렇잖아요. 누가 본점을 차남이 하고 분점을 장남이 해요? 당연히 본점을 장남이 하고 분점을 차남이 해야지. 그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그러자 이때까지 형님이 제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한마디씩 툭툭 미운 소리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셨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앞으로 형님이 저한테 더 텃세 아닌 텃세, 신경질 아닌 신경질을 많이 부리겠구나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너무나 제 편에 서서 형님을 혼을 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내가 이때까지 찬찬히 지켜봤다. 그래, 그전까지는 이쁘다 이쁘다 하며 좋게 좋게 넘겼는데 너 아직 가관이구나. 이 가게 다 망하게 돼서 내가 너희한테 인수해서 해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너 뭐라 그랬냐? 고깃집 하나만으로도 벅찬대자 돼지는 싫다며. 그리고 요즘 누가 국밥 먹냐고. 국밥은 시대착오적인 음식이라고 하지 않았냐? 나 그 말 서운했지만 그래도 신세대 며느리가 얘기한 거니까 정말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래서 접을 생각도 했던 거야. 그래, 젊은 사람들이 안 찾으니 나도 그만 접어야겠다 하고. 그런데 둘째는 다르더라. 얘가 지금 이만큼 살렸는데 그걸 네가 꽁으로 먹으려고 해. 푼점이라도 감지덕지 할 것이지. 아버님은 진짜 작정하신 듯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형님을 혼내셨습니다. 그 잘난 형님도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후 단단히 삐진 형님은 가게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더 이상 형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버님만 전전긍긍하며 식당에서 일하고 배우며 분점 준비를 했죠. 저 역시 아주버님을 독립을 위해 다른 데 신경 쓸 겨를 없이 바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2-3번은 애들 데리고 오는 싱글맘이 하나 있거든요.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주말 알바로도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고 대신 애들 데리고 밥 먹으러 오는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진짜 오랜만에 와서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슬그머니 불러내더라고요. 저기 언니, 내가 나름 인싸잖아. 우리 동네 맘카페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알지? 근데 얼마 전부터 영 마음이 쓰이는 게 하나 있어서. 뭔데? 맘카페에 왜? 아니, 여기 고기를 병든 돼지 버린 거 갖다 쓰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그리고 파나 마늘도 곰팡이 핀 거 그냥 대충 닦아서 쓴다고. 근데 내가 몰라? 여기서 일을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댓글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일했던 사람인데 무슨 근거냐고 했더니 탈퇴한 거야.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다른 아이디로 가입해서 비슷한 말을 또 하더라고. 근데 알지? 사람들이 멋모르고 그래요? 한마디만 댓글 달아도 물음표가 마침표 되는 거. 언니네 지금 맘카페에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돼가는 중이라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동생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맘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국밥을 말고 돼지 염통을 썰고 있지만 나름 마케팅 전문가잖아요. 이런 노이즈는 또 기가 막히게 대처를 하거든요. 그동안 올렸던 글 탈퇴해서 더 이상 없는 흔적까지 싹 긁어 모아서 그냥 바로 신고했습니다.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선처 없는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죠.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출근하던 아주버님이 형님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와 무릎을 꿇렸거든요. 물론 형님은 무릎까지 꿇지는 않고 뻣뻣하게 서서 고개만 살짝 숙였지만요.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여기가 그런 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내가 열 분점도 똑같은 집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당장 사과하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어. 네, 그랬습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자는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죠. 형님은 끝까지 그 정도 비방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제가 과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으니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어머니까지 펄펄 뛰며 난리를 치니 그제야 미안하단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 지울게. 그럼 되지? 그리고 오바 좀 하지 마.
동서는 혼자 잘나서 오바하는 거 그게 문제야. 고소는 무슨 고소? 아유 진짜. 조금도 반성 없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아주버님이 대신 저한테 손이 발휘되게 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봐서 일단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이후 맘카페에도 더 이상 글은 올라오지 않았고 형님도 죽은 등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분점 오픈 날도 얼굴을 비치지 않아서 저는 형님 얼굴 못 본 게 반년이 훌쩍 넘고 말았죠. 제가 애정이 있거나 그랬으면 남편에게 애둘러서라도 형님 안부를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진짜 형님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인 사람이기도 했고요. 오히려 걸리적거리지 않으니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며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돼지 냄새 죽어도 싫다며 자기 남편이 하는 분점에도 오지 않는다는 형님이 나타난 거 있죠. 그것도 조카를 데리고요. 게다가 더 놀란 건 너무 해맑고 친절하게 저한테 와서 살근거렸다는 거예요. 아우, 동서는 이제 완전히 국밥집 아줌마 태가 난다. 아, 네. 형님 오랜만이시네요.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아유, 진짜. 반가운 척이라도 좀 해줘. 그래도 가족인데. 국밥집에 왜 왔겠어? 국밥 먹으러 왔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국밥을 좋아하거든. 근데 아직 부족한 아빠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인 작은엄마가 해주는 게 낫겠다 해서 왔지. 맛있게 좀 부탁해. 아, 네. 그러면 보통으로 2개 드리면 돼요? 특으로 줘. 그때 동서가 그랬잖아. 특이 훨씬 고기 양도 많고 맛있다고. 기왕 먹는 거 비싸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 아픈가 싶기도 하고 뭘 잘못 먹고 왔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국밥을 기대하는 듯한 얼굴의 조카를 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자식이 좋아하니까 오는구나 하며 국밥을 펐습니다. 보통 다른 직원 시키지만 직접 퍼올리며 고기도 조금 더 넣었어요. 아이가 좋아한다는데 푸짐히 먹이고 싶더라고요. 국밥을 내다 주니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라는 소리를 하며 뒤돌아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으로 먹으려고 사다 둔 비엔나 소시지가 있는데 그거라도 몇 개 더 볶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형님의 비명과 함께 욕지거리가 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미쳤어? 이 국밥에 왜 나사가 들어있는 거야? 이 집 정상이야? 야, 너 이리 와. 저는 놀란 마음에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조카는 목을 부여잡고 당황한 얼굴로 자기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펄펄 뛰며 저에게 삿대질을 시작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나사가 있었다고. 대체 주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형님, 저희 주방에는 나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국밥 제가 직접 푸고 말면서 다 확인했는데. 아니, 그리고 아이가 나사 삼키는 걸 보셨다고요? 왜 안 말리셨어요? 뭐? 지금 내가 안 말렸다고 내 탓하는 거야? 야, 애시당초 나사가 국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일단 아이가 목을 부여잡고 당황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마음에 걸려 조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며 조카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찰나 눈앞에서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형님이 제 뺨을 친 거였습니다. 주방 안쪽에 있던 남편과 시부모님도 달려나오셨고 형님은 더 길길이 날뛰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네가 직접 펐다고 그랬지? 그럼 나사도 네가 넣은 거네. 일부러 그랬지? 내가 너 콩밥 먹여줄게. 그렇게 펄펄 뛰는 형님을 보고 결국 어떤 손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기 애기 엄마, 아이 여기 사장님 잡는 건 나중에 잡더라도 일단 애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듣고 그제야 형님은 앰뷸런스를 부르라고 고래고래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에 시부모님이 계시건 말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듯 굴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조카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바로 따라가고 저와 시부모님도 가게를 일찍 닫고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이 차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시부모님과 택시를 타려다 잡히지 않아 일단 버스를 탔죠. 멍하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툭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을 거다. 이 그놈이 어릴 때도 식탐이 많아서 바두갈도 먹고 지 할머니 반지도 먹고 그랬던 놈이다. 오죽하면 설사약을 상비약으로 챙겨놓고 그럴 때마다 먹였겠냐. 그나저나 나사가 진짜 어디서 나온 건지. 병원에 도착했더니 형님은 애꿎은 남편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듯 정신없이 형님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조카는 진짜 나사를 먹은 게 맞았습니다. 의사와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변으로 배출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 결과가 나온 후 형님은 더 펄펄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일부러 넣었다는 둥, 위생관리가 잘못되었다는 둥 하는 말은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제 마음을 긁은 얘기는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으니 그걸 질투해서 눈이 돌았다는 거였어요. 그딴 맘 보니까 애가 찾아와? 내가 자식이라도 싫다고 안 오겠다. 그리고 집 밭이 엉망이라 애가 안 들어서는 걸 왜 내 애 아프게 하는 걸로 복수를 해? 초딩이냐?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무슨 임신을 못해서 조카를 해쳐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야, 네가 하는 꼬라지가 그렇잖아. 내가 너 반드시 콩밥 먹일 거야.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몇 달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저희 부부의 최대 고민이었거든요. 올해 말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이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남도 아닌 그래도 가족에게서 저런 말을 들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말에 뭐라고 반박도 하기 전에 아주버님은 형님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저한테 미안한 눈빛이었지만 일단 저희 둘을 떼어놓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셨나 봐요.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댁으로 가서 일단 달래건 혼내건 하시겠다 하셨고요. 그날 저녁 저도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뒤 나사는 무사히 조카의 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하고 싶은 게임 신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하더라고요. 조카가 오죽하면 나사 안 나오고 계속 병원에 있고 싶다고까지 했대요. 철없다 싶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어쨌거나 금속인데 그게 아이 몸에 오래 들어가 있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문제는 형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주 진절머리를 치시더라고요. 고얀 것, 그게 아주 지 시부모를 똥으로 알아도 유분수지. 아이고 내가 진짜. 아주 고개 딱 빳빳하게 세우고 그러더라. 자기는 가족이라고 봐줄 마음이 없대. 잘못한 건 제대로 벌받게 할 거라고 아주 야멸차게 굴더라. 그리고 뭐 공범되기 싫으면 편들지 말라나? 그게 아주 성질이 못됐어. 아니 그나저나 넌 진짜 그 나사 출처 못 찾았냐? 네, 주방에는 그 나사가 나올 만한 곳이 없어요. 저 진짜 쥐잡듯 찾았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자그마치 3일을 임시 휴업 간판 걸고 그 나사를 찾기 위해 온 가게를 다 뒤집었습니다. 오죽하면 직원들까지 월급 그대로 줘가면서 나오게 해서 요리가 아니라 나사 찾기를 시켰다니까요. 엑스레이에 찍힌 나사는 가정용 가전제품 같은 데 쓰는 작은 육각 나사였어요. 그런데 식당 부엌은 그 정도 나사가 들어가는 제품이 없거든요. 혹시 홀에 있던 게 딸려 들어갔나 싶어서 테이블까지 다 뒤집어 놓고 찾았다니까요. 하지만 나사의 출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기막혀 하셨죠. 결국 이렇게 가는 거냐며 어이없어 하셨지만 전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다만 형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가 궁금할 뿐이었어요. 고소장이 날아왔으니 어쩔 수 없이 저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고소장뿐만 아니라 식약청 신고와 맘카페, 악평의 구청 민원까지 넣었더라고요.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제게 처음에 맘카페 후기들을 알려주었던 그 싱글맘 단골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를 가족이라고 소개하며 변호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한테 자초지정을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혹시 당시 매장 CCTV를 볼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매장 안에 CCTV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녹화된 화면에서 형님은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서 뭐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심 마음속으로는 형님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상들을 겪었겠습니까? 특히 포장, 배달, 택배를 한 다음부터는 인류애가 모두 사라질 정도로 다채로운 진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 형님이 꾸민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나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영상에서 증거가 나오려나 희망을 가졌는데 그나마도 등진 채 찍혀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는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는데 변호사님은 다른 걸 발견하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혹시 솔로몬과 두 엄마 얘기 아시나요? 솔로몬이요? 그 지혜가 많다는 그 사람? 갑자기 왜요? 솔로몬한테 어느 날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두 여자가 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너희 둘 다 엄마라고 우기니 할 수 없다. 반으로 아기를 잘라라. 그랬더니 한 여자가 기겁을 하고 울면서 자기가 포기한다고 저 여자 주라고 한 거죠. 반면 다른 여자는 그게 공평하니 반 자르라고 했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게요? 울며 불며 포기한다는 여자에게 아이를 줬어요. 아이부터 생각하는 네가 진짜 엄마다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이가 목을 부여잡은 그 순간부터 이분은 아이가 아니라 고객님을 더 신경을 쓰네요. 엄마라면, 아니 진짜로 놀랐다면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었을 텐데 말이죠. 저희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말을 들으며 아 하던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의외의 말이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재수씨, 미안합니다.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이 털어놓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지만 저에게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꾸민 일이 맞다는 증거를 가져오셨거든요. 아이한테서 나사가 나온 걸 보니 제가 봐도 매장에서 나올 나사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매장 부엌 샅샅이 안다면 알고 본점이랑 거의 똑같이 저희 매장도 인테리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마 하면서도 집을 뒤졌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니기를 정말 누구보다 바랬죠. 그런데 맞더라고요. 이 나사 저희 집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가 앉는 전용 의자에서 나온 나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자연스레 풀리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많이 접고 펴고 하면 자연스레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아이 옷에 어떻게 딸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옷 소매 같은 데 딸려 들어갔다가 국밥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울면서 자기가 벌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맘카페며 여기저기 신고 넣은 거 다 취소하고 있어요. 여기로 올 겁니다.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기죽은 모습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변명 같지도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좀 혼내주고 싶어서 나사를 국밥에 넣었고 아이가 먹기 전에 발견된 것처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필 고기가 너무 많아 넣은 후에 바로 찾지를 못했는데 아기가 맛있다고 퍼먹다가 덥석 먹은 거죠.
그 상황에서도 형님은 사과보다는 변명을 먼저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고요. 법 좋아하시죠? 저도 법대로 합니다. 여기 저희 변호사님 계시네요. 들으셨죠? 자백한 거. 변호사님, 법대로 해주세요. 그제야 형님은 기겁을 하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동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애 두고 내가 감옥에 갈 순 없잖아. 전 무릎 꿇은 형님을 둔 채 그냥 뒤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뒷일은 변호사에게 맡긴 채 말이죠. 제가 나간 후 형님 태도 볼만했나 봐요. 나중에 변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연극하시는 분도 아니고 고객님 나가자마자 얼굴 싹 바꾸더니 저한테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뻑뻑하게 굴지 말라던데요. 뭐라고요? 나 원참 기가 막혀서. 결국 그 자리에서 부부가 엄청 싸우고 아주버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의뢰하셨어요. 이혼 소송도 같이 해달라고. 자기 이혼할 거니까 이 여자 벌 받을 거 다 받게 하고 자기는 이혼하고 아이도 당신이 키우신다고요. 그제야 꼬리 말고 깨갱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서 이혼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로 다음날 서류 가져오셨는데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울며불며 이혼만은 못한다고 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여자분 사인이 된 서류 맡기시면서 이러셨어요. 언제고 이 여자가 또 못된 짓 하면 바로 사인하고 이혼 진행하신다고요. 뭐 그 아내분은 시한폭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볼모 잡히신 거죠. 와, 아주버님 진짜 화나셨네. 그러면 언제고 아주버님만 가서 사인하면 바로 이혼 서류 접수네요. 애도 아주버님이 키우고? 네, 아마 꼼짝 못하고 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사 말대로 형님은 그날부터 완전 기가 죽은 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본점과 분점을 왔다 갔다 하며 쓰레기부터 치우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께도 진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버님은 당분간 이혼 서류 사인은 미루겠노나 하시더라고요. 물론 변호사 손에 그 서류가 있으니 언제 사인하고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튼 형님은 그날 이후 아주 지죽은 듯 사는 중이에요. 저한테 시비도 안 걸고 오히려 눈에 안 띄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요즘엔 가끔 안쓰럽기까지 하다니까요. 그러나 저러나 저는 형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는 합니다. 본점도 분점도 너무 잘 되는 데다가 얼마 전 아기 천사까지 찾아왔거든요. 마음 편해지니 아기도 찾아올 마음이 생겼나 봐요. 앞으로 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가게와 아이만 신경 쓸 겁니다.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